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하나의 역설적인 진실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담, 억울했던 사연들,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인생 조언까지 마치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강물이 봄을 만나 한 번에 터져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인생의 깊은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평온한 노후를 원한다면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감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진정으로 누려야 할 가장 큰 자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선택하는 힘입니다. 젊을 때는 자신을 증명하느라, 인정받느라, 관계를 만들어가느라 끊임없이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지키는 시간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체면이야. 그냥 다 털어놓고 살자. 숨길 게 뭐가 있어. 솔직하게 사는 게 속 편하지.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을 눈치 보며 체면 차리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런 해방감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막상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살기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원치 않는 오해가 생기고, 자식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균열이 생깁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화 방식 중 하나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소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많은 시니어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적 침묵의 기술을 터득하신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춰야 할까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돈과 재산 이야기. 돈 이야기만큼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은 지금 얼마 정도 될 거야.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 보험금이 나오면 말이지. 요즘 아파트 값이 올라서 우리 집도 많이 올랐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재산, 자식들을 위해 아껴온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재산 이야기는 더욱 관심사가 되죠. 내가 이만큼 모았으니 이제 좀 안심이다. 자식들에게 이 정도는 물려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자식들 사이에는 미묘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형이 더 받을 것 같은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편애하시는 건 아닐까? 혹시 형수가 부모님께 뭔가 말씀드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서서히 가족의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면 자식들 사이의 관계까지 틀어진다는 점입니다. 명절 때 모이면 서로 눈치를 보고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도 재산 이야기가 나올까봐 조심스러워합니다. 결국 가족 모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긴장의 시간이 되어버리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다는 이야기는 시기와 질투를 불러옵니다. 아, 저 집은 여유가 있구나. 그럼 우리한테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반대로 돈이 없다는 이야기는 동정과 무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그것밖에 없어? 하는 식으로 말이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늘 우리는 별로 가진 게 없어. 그냥 먹고 살만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절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분 주변에는
늘 진심 어린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진정한 우정만이 남았던 것이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사기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재산 규모를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면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에 대한 과신은 진정한 존경을 얻는 길이 아니다. 진정한 존경은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지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진 것을 줄여 말하는 지혜, 이것이 노년의 평온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는 그냥 먹고 살만해요. 큰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어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가족 간의 불화. 가족 이야기만큼 섬세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큰아들이 요즘 작은아들 부부가 또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을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이해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인데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하나둘씩 쌓이죠. 며느리가 명절 때 일찍 가겠다고 하면 서운하고 아들이 자주 안 오면 섭섭하고 손자 손녀 교육 방침이 내 생각과 다르면 답답하고 이런 마음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족 간의 갈등은 모든 가정에 존재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으니까요. 각자 자란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살아온 경험이 다른데 어떻게 항상 의견이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갈등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순간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먼저 내가 말한 내용이 왜곡되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험담을 하더라. 시내는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둘째, 듣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집은 문제가 있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안 모시나 보다 하는 식으로 우리 가족 전체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셋째,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이야기가 결국 당사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어머니가 나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신다더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며느리나 아들은 더 큰 상처를 받고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며느리가 명절에만 오고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잘 안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동네 친구들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며느리가 이분을 찾아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못된 며느리인가요? 동네에서 어머니가 저에 대해 안 좋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서야 이분이 깨달으셨죠. 자신의 하소연이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의 그림자는 가족 안에서만 치유될 수 있다. 가정사는 가정 안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가족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족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모두 건강해요라고 간단히 답하세요. 구체적인 문제들은 당사자들과 직접 대화하거나 때로는 가족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세 번째, 건강 상태의 세세한 이야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이곳저곳 아파옵니다. 이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프고 혈압도 오르고 잠도 잘 안 오고 젊었을 때는 몰랐던 몸의 변화들을 매일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게 정상인가? 혹시 더 큰 병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너무 자주, 너무 자세히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
어제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 혈압약이 안 듣는 것 같아. 소화가 안 돼서 밥맛이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매번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디 아프세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라며 걱정해주던 사람들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점점 피곤함을 느끼게 되죠. 또 아픈 이야기네. 만날 때마다 몸 아픈 소리만 하시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픈 곳을 자꾸 말하다 보면 뇌는 그것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실제로 통증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통증 증폭 효과라고 부릅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더 아프게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또한 계속해서 건강 문제만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병든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나는 늙었어.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주 등산 모임에 나가시는데 늘 밝은 모습이셨어요. 어느 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정말 아픈 곳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아픈 곳이야 있지. 내 나이에 어디 안 아픈 곳이 있겠어? 하지만 아픈 이야기를 하면 나도 기분이 나빠지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빠져. 그보다는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가족이나 의사에게는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만남에서는 요즘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요. 덕분에 큰 탈 없이 지내고 있어요. 정도로 간단히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의학자이자 철학자인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자신의 불행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것이다. 건강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습니다. 네 번째, 자식의 문제. 부모 마음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고, 자식이 어려움에 있으면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될 때 자랑하는 것도 적당해야 하지만, 특히 자식의 실패나 문제를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회사에서 잘렸어. 작은 딸이 또 이혼한대. 손자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야.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입덧이 심해서 집안이 엉망이야.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왜 저럴까? 내 탓인가 싶어서 마음이 아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 하는 마음들 말이죠. 하지만 왜 위험할까요? 첫째, 그것은 곧 나의 얼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부모와 자식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요. 부모가 잘못 키운 게 아닐까? 집안 교육이 어땠을까 하는 식으로 판단하게 되죠. 둘째, 자식에게도 큰 상처가 됩니다. 어머니가 내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내 가장 어려운 순간을 엄마가 남들에게 말하고 다니시네 하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셋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섞이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조언들이 쏟아지는데 이것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다녔어요. 그 결과 아들은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멀리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의 문제는 결국 자식이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은 해야겠지만 그것은 뒤에서 조용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앞세우지 않고 행동을 앞세운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말로 퍼뜨리지 말고 행동으로 도와주세요. 직접 대화하고 필요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전문가를 소개해주고 무엇보다 묵묵히 지지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식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부모로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는 가족 내에서만 공유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5번째, 과거의 상처와 후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후회와 상처들이 떠오르죠. 그때 내가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젊었을 때 저런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게 아직도 아파 남편이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이런 감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길었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쉬움과 후회가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런 생각들이 더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시집을 다른 곳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이들에게 더 엄하게 하지 말걸. 시어머니와 더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맴돌죠.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듣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 바꿀 수도 없는 과거의 일을 계속 들으면서 뭐라고 위로해드려야 하지? 어떻게 답해야 하지? 하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처음 한두 번은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참 힘드셨겠어요 라고 위로해주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나 자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상처를 계속 입에 올리면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계속 곪게 됩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그때의 아픔이 다시 살아나고 부정적인 감정에 더 깊이 빠지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추적 사고라고 하는데 같은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우울감이 더 심해지는 현상입니다. 셋째,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저랬는데 하면서 과거에만 집착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의 감사함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후회를 늘 입에 달고 사셨어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마지막에 병원에서 고생하실 때 더 자주 갔어야 했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들도 점점 만나기를 꺼려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더욱 외로워지셨습니다. 반면 같은 아픔을 겪으신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와 함께한 시간들이 감사해요. 지금은 혼자지만 그때의 좋은 기억들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상황이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죠.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과거의 아픔은 인정하되 그것에 매여 살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후회는 일기에 쓰거나 신뢰할 만한 상담사에게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시니어를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도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인생을 살다 보니 여러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보다는 감사를, 원망보다는 수용을 선택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 좋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지켜본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78세의 김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모임에 나가실 때마다 본인의 재산 이야기, 자식들 자랑, 며느리 불만 등을 쏟아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부러워요. 그렇게 성공하셨구나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기심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김어르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도 김어르신이 말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딴 얘기를 하거나 자리를 떠나곤 했죠. 김어르신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왜들 저러지? 하면서 말이죠. 결국 김어르신은 점점 외로워졌고 우울해졌습니다. 반면 같은 모임에 다니시는 박 어르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이분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셨고 본인 이야기는 꼭 필요할 때만 간단히 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라고 되물으셨죠. 자식 이야기를 물어봐도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박 어르신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는 분도 박 어르신이었고, 경조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는 분도 박 어르신이었습니다. 두 분의 차이점은 명확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감출지 않은 지혜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3초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둘째, 침묵의 명단을 만들어 보세요. 절대 말하지 않을 5가지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 규모, 가족 갈등, 건강 상태 세부 사항, 자식 문제, 과거 상처처럼 말이죠. 이 명단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켜나가세요. 셋째, 일기 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일기에 써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도 정리되고 불필요한 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글로 쓰다 보면 이 이야기를 굳이 남에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넷째, 경청의 기술을 연마하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는 대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합니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심리 상담사나 종교인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 한 분 정도에게는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알리고 인정받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을 자유, 감출 자유를 누릴 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침묵을 통해 자신을 지키며 침묵을 통해 더욱 깊어진다. 침묵한다고 해서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깊은 감동을 주는 순간들은 언제인가요? 시끄러운 말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침묵 속에서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석양을 바라보는 조용한 순간, 손자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는 고요한 시간, 오랜 친구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는 평온한 오후, 이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품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절제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에서, 어떤 자랑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비밀을 지키느냐에서, 어떤 지식을 드러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지혜를 간직하느냐에서 품격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떠올려 보세요. 기억 속에 그분들은 말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조용하셨나요? 대부분은 후자일 것입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눈빛, 든든한 존재감,
깊은 포용력 이런 것들은 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침묵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말 많은 어른이 아니라 지혜로운 침묵을 아는 어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 말 대신 침묵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소연하고 싶을 때는 일기를 써보세요. 자랑하고 싶을 때는 마음속으로만 흐뭇해하세요. 화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침묵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보세요. 조용한 아침 시간의 평온함, 아무 말 없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따뜻함, 친구와 나누는 미소만으로도 충분한 순간들.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이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아직 어려운 침묵의 깊이와 여유로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는 더 이상 세상에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크지 않습니다. 몇 마디의 말, 몇 가지의 비밀.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우리를 단단히 지켜주고 우리 주변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는 말 대신 눈빛으로, 설명 대신 미소로, 불필요한 사연은 마음속 깊은 서랍에 조용히 간직해두세요. 그것이 품격 있는 노후의 시작이며 진정한 자유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침묵을 통해 더욱 깊이 있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